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과의 첫 전화통화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외상이 위안부 합의에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양측이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이 초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스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도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 덴마크 구금 당시 외부인에게 보낸 편지까지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정 씨도 이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 씨의 편지에는 어머니와 박근혜 대통령 등이 다들 고생이심에 제 탓 같아 죄송스럽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수사를 도운 장시호 씨를 겨냥해 어떤 행동으로든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편지 내용을 근거로 정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보다는 큰 의미를 둘 정황은 아니라는 정 씨 측 해명에 무게를 뒀습니다. 여전히 정 씨가 당시 상황을 주도할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이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정 씨까지 구속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할 겁니다.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이 의원 측으로부터 포털 사이트와 페이스북 등의 아이디 17개 사용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아이디 사용자들이 자신과 보좌관이 불륜 관계라는 허위 글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재밌는 트윗 속가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나오셨습니다. 전잘남 전잘녀들. 욕을 하세요. 왜 웃음부터 나오래? 존나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인정합니다. 아, 그게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잘해요? 난 욕하는 줄 알았어요. 뭔 줄 알았어요? 존나 잘난 척하는. 딱 봐도 정말 잘났다. 그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 남편 전잘남 뭐 이런 거. 예. 전잘녀. 잘생겼다 이런 것보다 잘났다 이런 뜻이에요. 잘났다. 정말 잘났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잘남 누굽니까? 문재인? 그렇지.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지명도가 없어요. 몇 년을 더 해야 될까요? 누구 목소리 나오면 그 사람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 나왔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 목소리와 소요의 최정민님 목소리 구분 못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는 상관이 별로 없는데 최정민님 상처 엄청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오래 방송을 해도 목소리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니. 인턴이 끝나셔서 지금 정식 사원은 아니다. 정식 패널 되신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자, 희락님.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인사는 굉장히 잘해요. 한국 원어민처럼. 감사합니다. 인사라도 잘하는 게 어디예요? 알겠습니다. 네.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바람 불어 좋은 날 유명정입니다. 뭐요 또? 갑자기 왠 수식어를 붙여. 오늘 바람이 부니까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우리는 안 불었는데? 인천엔 불었어요. 바람 불어가 아니고 바람 피워 좋은 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지금? 아니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목소리 키우라고 했더니 잘 키우시는군요. 네. 감사드리고. 진짜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 작년에는요 6월 달에 에어컨 안 들었거든요. 더워졌다는 뜻이죠. 그만큼 30도가 넘는 폭염이 6월 달에 시작되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이고, 우리 방송실이 지하잖아요. 지하는 보통 6월 달까지 시원해요. 왜 시원하냐? 겨울에 그 받았던 냉기들이 점점 봄 되면서 데펴져서 기본적인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외부보다는 훨씬 더 그 냉기를 간직하고 있었던 건데, 안에 들어왔을 때 에어컨 틀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땅이 굉장히 많은 지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그 에어컨 안 틀면은 항상 더운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름이나. 아니요. 지금도 지하는 시원한 편인데 밖보다는 온도 차이 때문에 습기가 엄청 많이 시작해서 작년 말고요. 그 전 여름에 에어컨을 달았던 이유가 7월 달까지 견딜만 했어요. 근데 7월 달부터 녹음실 안에 있는 각종 나무들이 있죠. 여기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게 다 곰팡이 피었던. 아, 이게 습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구나. 그래서 에어컨을 달기 시작했죠. 저도 작년에는 2016년에는 에어컨 없이 한여름을 났는데 올해는 에어컨 설치 예약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로. 못 견딜 것 같아서. 근데 요 예약은 지금 하시는 분도 그래 좀 낫다. 더워가지고 견디다 에어컨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거. 기본 한 3주 4주. 아, 여기 에어컨 들어오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러니까요. 그죠. 우리나라 전자제품 좋아요? 잘 안 고장나. 그렇죠. 네. 꽤 좋아요. 제가 쓰는 선풍기 10년 넘은 것도 꽤 많아요. 한 번도 고장 안 났어. 메이드 인 코리아 믿을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 날 인사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오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야수님 인턴 졸업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뭐요? 예. 생뚱맞게. 지난 일요일 날 이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상한 딴소리 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러면요, 이 멘트를 따다가 그때 나간 방송에 붙여드릴게요. 복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그 시공을 초월하는 거 있잖아요. 문재인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걸 결사반대하던 당시 한나라당 그 기사를 다시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정말 가관이더구만. 거기에 제 이름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썼죠? 예. 썼어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네, 미래에서 왔습니다. 네, 썼습니다. 그러면 저 2년 전에 했던 거 좀 제가 좀 버벅대던 발언들 좀 다 편집해 주실래요? 돈을 내셔야죠. 그 개인적인 그 요구면 이거 아니죠. 우리 애청자님들이 야 나 못 알아듣겠어 하신 걸 그거 돈 내는 순간 그 청탁금지법에 걸립니다. 뭐야? 여기 공무원이 어디 있어? 공무원이잖아요. 언론이잖아요. 언론이.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잖아. 언론인 이야기에서 제가 또 사실 저는 언론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언론인이라고 하는 게 역할은 언론이 될 수 있지만 왜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보수 그리고 알고 있는 보수 이 개념에서 그러니까 역할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론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너무나 오염돼 버린. 이따가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언론이 갖고 있는 그 폐약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섞이고 싶지 않으니 난 언론인이 아닌 건데 역할은 언론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You are not alone. Thank you. 자, 이 노래는 우리 희랑님이 잠깐만 그 부분만 불러주시겠습니다. You are not alone. 발음 좋다. 그 언론이 진짜 언론으로 들린다. 자, 알겠습니다. 예, 썰은 좀 풀었고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첫 번째 키워드는 권순호. 자, 권순호가 누구냐면 정유라의 두 번째 고소영장을 기각하신 영장 전담 부장판사십니다. 우병우도 기각했죠? 네, 사법연수원 26기. 다른 건 몰라도 정유라는 도주의 경력이 있어요. 평상시 때 한국에 머물던 사람이 조사 잘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구속시켜달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계속 도주하다가 지금 강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구속의 사유가 훨씬 커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유라를 데리고 올 때 덴마크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범죄인 인도 조약 그 절차를 밟아서 소환한 거잖아요. 네. 범죄인을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덴마크 법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범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국가 국민이니까 우리가 처벌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사법 시스템에서 빼준 건데 이 권기각 판사, 기각 권순호, 기각 권순호, 권기각 판사의 논리에 의하면 덴마크 법원과 덴마크 검찰은 반인권적인 집단들인 거죠.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가둬놓는 이런 후한무치한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감히 영해를 가둬? 오랑캐들이구나. 영해? 삐처리해 주세요. 삐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있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었잖아요. 그 적색 수배 아무나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폴도 반인륜적인 집단이라고 권기각 판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서양 오랑캐들. 그러지. 이 사람은 이영선 행정관
다음에 우병우 지금 정유라 포함해가지고 영장 기각시켰고요. 고영태는 구속시킨 판사입니다. 네. 근데 저번에 영장 기각 났을 때 정유라에다가 혐의를 포착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해본 적 없다는데 그 후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 걸 밝혀낸 거예요.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추가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의 죄가 뭐냐는 제가 보기에는 안 중요했어요. 법이라는 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권순우는 의도가 좋다고 바라볼 수가 없는 부분이 구속해놓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잡아두지 않고 수사하는 게 맞는데 그게 원칙이에요. 뭐 도주 우려라든지 뭐 등등의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구속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은 도주한 적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도주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잡아놓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덴마크에 거주하면서 정유라가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몰타로 가기 위해서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나왔어요. 어느 나라라든 시민권을 따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도피거든요. 그리고 박근혜와도 두세 차례 전화를 했어요. 지난 연말과 연초에. 자주 했더만요. 뭐 크리스마스 때도 하고, 그러니까. 연초에도 하고, 무슨 날마다 하고. 뭐 그럼 이게 확실한 공범관계인데 이거를 권순호 판사는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두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정유라의 변호인단 12명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 있든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검찰이 어떤 짓을 했는지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기각을 내렸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정유라가 변호인단이 12명입니다. 변호인단 12명이라는 숫자는 얼마만큼 위대한 숫자냐면요. 이재용이 13명이에요. 박근혜보다 많고 최순실보다 많아요. 변호인단이. 그 모든 그 비선 조직의 최고 수장이 정유라라는 그 썰이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정유라를 기필코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유라를 통해서 재기를 노리지 않겠느냐. 그 돈을 갖고. 절대 감림이죠. 원래 우리 방송했던 방식으로 그 사건을 이해를 해보면 현재 대법원장께서 박근혜 청와대나 국정원 쪽에 사찰을 당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권순우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요. 방망이 휘둘든 그 정광용 박사모 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구속을 시켰거든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의도가 있다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쪽 사람도 구속을 시켜요. 시키는데 사실 정광용이 고합니까? 정광용은요 그냥 정치에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려는 정말 찌끄레기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더군다나 구속 사유가 명백했어요. 사람이 죽은 사건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폭력을 선동했던 경평성으로 봐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비추어서도 구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도주리가 없다고 구속시키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죄의 경중이 있는데 이를테면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관의 문제 같은 게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위법이냐 아니냐도 애매해. 그럴 때는 무턱정 구속시켜놓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되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하거나 하는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시키는 거고 폭행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거 사실 현행범에 가까워요. 요거는 구속시키고 안 시키고는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정광용에 대해서 구속시켰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검찰, 뭐 국정원 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법원 쪽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탄핵을 거치면서도 자리를 내놓는다거나 구속된다거나 이런 게 없었단 모습. 말이에요. 하나도 없었다고. 하나도 없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아직도 그 기득권들의 찌끄러기들이 남아서 심지어 영장 발부하는 판사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이범희 제조사나님의 트윗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우병우는 풀어주고 고영태는 구속하고 이영선도 풀어주고 정유라는 풀어주고 나쁜 놈들 풀어주는 게 이 새끼 번호빔. 법원 내 조직적 저항 세력이 이 새끼를 뺑뺑이로 지명한 거 로그 확인해야 한다. 로그 기록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작한 거 아닌지 계속 얘한테만 배당해 준 거 아닌지. 근데 범죄인 인도조약 지금까지 69건 중에서 구속이 안 된 사람은 69번째인 정유라가 유일하다고 해요. 예. 그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죄 지은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테니까는 보내줘라 이건데. 그 정유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특혜. 이건 뭐 구속까지도 특혜라는 생각이 드니까. 구속 특혜? 네, 구속 특혜. 불구속 특혜. 그게 지금 그 단순하게 정유라가 뭐 업무방해나
학사 비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 도피하면서 재산 은닉이라든지 이런 게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설이 있고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관리법도 적용되지 않았나요 이번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트윗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짱구는 왜 맨날 5살이냐 님의 트윗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서 12명이나 변호사를 선임했다지 돈이 얼마나 좋으면 부장판사 씩이나 헤쳐먹은 새끼들이 반인륜 범죄를 변호할까를 생각해봤는데 정유라 구속 기각을 보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법정의는 개새끼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욕들 하지 맙시다. 아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트위터리안 이렇게 쓰셨어요. 명령님한테 한 말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한 말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연주. 안타까워요. 시작부터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연주 의원이라고 다루진 않았습니다. 모 의원. 이연주 의원이 아니라 어떤 그 기사가 났던 거 삭제해달라고 한 것에 대한 그 인터넷상에 우리 입장에서 SNS에 도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방송을 했었는데 그 대상자가 이연주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이연주 일리가 없다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취향도 있고 눈높이도 있으실 텐데 취향 눈높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마요 좀 제발. 우리나라의 그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을 생김새나 취향 이런 걸로 몰고 가면 어떡해. 국회의원이 훌륭하다는 건 굉장한 고정관념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한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근데 훌륭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다 싸잡아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면은 정치 혐오 때문에 안 좋은 것이고 뭐 이런 것이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이연주 의원이 자신과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그때 그 말했던 그 의원이 바로 이연주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린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알게 되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 A씨 등 17명을 고소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피고소인 중에는 현직 언론사 기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주 의원이 이분이 왜 사람들한테서 다 이렇게 잊혀져가는 걸 다시 드러내서 만천하에 공개를 해주실까요? 개인적으로 정말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사실이 아니겠죠.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기사들을 트윗하신 분들의 트위터들의 그 글 밑에 답글들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아니 이연주 의원이었어요 그분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어쨌거나 우리도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이게 은근히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뭐 인정하면 어때요? 아 그러니까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사랑했으면 된 거지. 그러니까 뭘 그래? 아, 왜 이래? 사랑한 거면 된 거지. 뭐 그건 구차하게 변명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 누나로서 응원합니다. 아는 누나. 네, 소송에서 이기시길. 소송이 아니죠. 이거는 재판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불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라고 의혹을 제기당했던 그 남자분이 차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상태로.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불륜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경찰,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아주 깊숙한 내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확률도 높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이연주 의원이 확실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사실 여부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래 명예훼손 그 재판에서는 그 소문이나 어떤 견해 같은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가린 다음에 그게 어떤 명예훼손 요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조문에도 사실 직시와 허위 사실 유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륜설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가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리는 게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아니 가능은 해요. 그 당시 그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당사자는 없어도 같이 근무했던 그 국회의원실에 근무했던 여직원들 많은 수의 여직원들이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스펙타클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 게시물들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동시에 형사사건으로도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17명이나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장 자체가 다 17장이라는 소리예요. 영등포경찰서에다가 접수된 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이제 이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제 고소장이 바로 접수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고소를 남발하다 보면은 실제로 죄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재명 시장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그렇죠. 현상을 보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상당히 면책되는 어떤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 있죠.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 같은 거. 그랬죠. 그게 국민의당 당직자로부터 시작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 뭐 알파팀일 수도 있고 국정원 조직일 수도 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RT했던 건 국민의당 당직자로부터 시작된 그때의 상식이 있었잖아요. 블로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국민의당 당직자였던가 현직 당직자였던가 하는 사람이 블로그에 그거를 게시를 해놓고 트윗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과연 정치인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쪽 분들이 고소를 막 하게 되면 고소 잘한다. 그래서라도 넘버를 해야 된다. 요런 여론도 있고요. 또 저쪽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고소를 남발하면 국민한테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은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이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하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현주 일리 없다고 생각해. 근데 정황들이 기사를 지워달라고 한다거나 정황들이 이현주일 거라고 어떤 묘한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유추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다 법적으로 고소부터 하는 게 맞냐? 저는 그것보다는 이건 허위된 사실이라고 일단 알려준 다음에 어떤 기한도 좀 주고 자기 입장을 떳떳이 밝힌 뒤에 그 다음에도 계속 악의적으로 그런 글을 올리거나 그런 사람들을 최후로 법적 처리를 하는 거지. 정치인 입장에서는요. 그냥 나한테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흘렸어? 고소. 요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번 경우에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역풍이 부는 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문재인 침해설 처벌해달라고 할 때는 이건 표현의 자유인데 왜 억압하느냐 이런 식으로 논평을 냈었고 그런데 지금 자기의 입장이 되니까 보좌관 불륜설 유포한 기자 등 무더기 고소 이렇게 나가니까 같은 화제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트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 레프트님의 트윗입니다. 국민의 담 이현주. 담? 담. 담 걸렸다 할 때 그 담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뭘 하냐? 그건 레프트님한테 물어보세요. 담벼락 담 그런 담 아니에요? 국민의 담 이현주. 보좌관과 불륜설 유포한 기자 등 무더기 고소 땡땡땡. 보좌관과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되죠. 허위 사실은 곤란합니다. 보좌관과 불륜이라니 불륜이라니 아, 나 씨. 그분 센스 있는. 그 클린님이 이현주 자폭하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나라에 중요한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찌라시였나 싶게 유야무야 잊혀질 수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아예 광고를 해라 광고를. 이분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그 이현주 의원의 어떤 심리나 정신 상태를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앞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어떤 걸 뭐 행복하고 뭐 그 기분 나쁘고 이런 것보다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내년에 또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전망 같은 게 있으면은 사람은 뭔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데이터를 정보 신호들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자기 주변에서. 근데 이현주 의원은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바랄 걸 바라야죠. 국민의당 자체도 워낙 이렇게 암울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3선에 도전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계속 이제 막 없죠.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이게 자기 인생에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뭔가 하나라도. 지금 이현주는 국민의당의 그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독설들을 엄청 쏟아냈거든요. 독설 한 달여 이상 거의 헛소리들 아니에요? 헛소리면서 독설들이죠. 말도 안 되지만 그랬었는데 혼자서 총대를 딱 맸는데
오늘자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국민의당이 공식 입장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99%까지 올라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뜨거워라. 그리고 태세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현주가 이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고소고발밖에. 알림님의 트윗입니다. 언주 불륜설 루머가 있었구나. 그랬구나. 알려줘서 고맙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트로이님의 트윗입니다. 이현주 의원 불륜설 유포자들 잡아달라. 고소 이거 사건 웃김. 인터넷에 불특정 의원이라고 나온 걸 이현주 의원 측에서 삭제 요청하면서 의혹이 생긴 문제. 무덤은 자기가 파놓고 탓은 남 탓. 자기 허물 이야기하면 고소. 국민이 의견 이야기해도 고소. 그러네요, 진짜. 그게 사실이 그렇네요. 특정인 이현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삭제 요청을 하고 나서부터 이현주였구나. 그렇고 말이 돌았는데 자기가 진짜 무덤 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에릭 더 리버 신이라는 분이 이렇게 딱 강조를 해주셨네요. 맞아. 이현주 의원님은 절대 보좌관과 불륜도 안 했고 여 보좌관들이 집단 퇴직한 것도 이현주 의원님의 불륜과는 상관이 없고 남자 보좌관이 병사체로 차 안에서 발견된 것도 이현주 의원님의 불륜과 연관됐다는 증거도 전혀 없음. 그러니 검색도 하지 마셈들. 검색도 하지 마요. 다 사실이 아니야. 아 그래요? 네. 더 레프트님처럼 자꾸 이렇게 검색어로 노출시켜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검색하지 말라니까. 상상을 생각하지 마요. 이현주를 생각하지 마요.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치인이든 공인이든 무슨 사유가 좀 없는 사람들, 철학적 깊이가 없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것만큼 괴로울 수 있어요. 억측에 의해서 뭔가 하거나 그러면 자기 입장 발표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고소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가장 낮은 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뭐 공직자들 뭐 도덕성 이야기 하는데 사적인 관계에 있어갖고 그런 것들을 난 갖고 정치인들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나중에 좀 비슷한 주제들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사적 영역에 관한 부분은 사적 영역이라고 해서 범죄성은 없다면 이게 범죄성이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불륜이라고 한번 쳐봅시다고. 간통죄가 없는 마당에 그게 무슨 범죄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범죄성이 없고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에 관한 부분은 저는 웬만하면 묻고 넘어가고 그러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인데 발끈해가지고 자기가 했던 것처럼 진짜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던 침해설은 정치인에 대한 이 표현의 자유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기사들도 이 의원의 불륜설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보좌관들이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단체로 퇴사를 하는데 그게 더 문제라는 게 포커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와전이 된 거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빗대 보면 좀 비슷해요. 이현주나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나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지지를 했거나 뭐 그런 어떤 상황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문재인이고 뭐 민주당이고 배신하고 떠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은 원래 적이 된 사람에 비해서 엄청 커요. 심리적으로 그 대비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분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황영철이나 배신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상대방들이 욕을 하고 비난한 거 다 받아들이고 자숙 비슷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홍대에서 프리허그 하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다 된 것처럼이라고 비아냥되고. 그러니까 자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서 뭐 그래봐야 징역 가는 사안은 아니고 아주 악질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대부분 뭐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갖고 고소를 남발하면서 계속 마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발목 잡기로 계속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접어들고 있는 거가 똑같은 모양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정치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은퇴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평상시 때 이현주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기에 정말 뭘 잘했다라는 소식으로 알게 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나쁜 것부터 이현주를 배우기 시작해서 나는. 근데 이분이 그 국회의원을 너무 쉽게 시작하셔가지고 이게 정치에서 이렇게 그 뭔가 좀 자기 뭔가 직을 걸거나 목숨을 걸거나 하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아니 난 그 뭐 국민의당 당직자들이나 회의 하잖아요. 뭐 최고위원 회의 때 뭐 하는데 그 회의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바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매체에 나온 것들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은 정치인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본인의 입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미국에 갔다가 방송을 오늘 새벽에 돌아왔어요. 근데 언론들은 문정인 특보가 언론들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데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아, 됐다고 그만하라. 필요 없다고. 내가 무슨 공적인 것 자리도 아니고 사실은 특보일 뿐이고 원래 내 직업은 대학 교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만도 해요. 나는 문정인 이분의 공항에서의 모습만 보면은 뭔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럴 만해요. 그 최민희 의원과 제가 한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언론들이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세미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그 영상도 봤거든요. 그분이 영어를 정말 잘하시더만요.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으로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의 사적인 자리에서 문정인 특보가 했던 말이 특별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도 했던 말의 그 방향성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한 발 더 나갔죠. 트럼프가 경로했다는 등. 그 짜증게 해가지고 예전 기사랑 짜증게. 그러면서 명나라와 원나라와 당나라와 그 모시던 그 4대주의자들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 계속 이간질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내는 논조를 보면 그 미국의 그 네오콘이라고 합니까? 그 뭐 무조건 군사력으로 이렇게 막 그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미국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미국님의 심기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미국님들을 어떤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까, 너무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한국인으로서 보기에 좀 불편한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문정인 특보가 너무 말을 세게 나간 거다 이렇게 사실은 사적인 걸 전제로 했지만 그 말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다면 예를 들면 난 북한에 그걸 찬성한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이 어느 정도 그렇게 진전된 자세를 보여주면 당연히 아니 북한이 아무 개발도 안 하고 무기 개발도 안 하고 군비도 축소하고 하면은 당연히 이쪽에서도 다 훈련도 줄고 미군도 줄여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갖고 그게 엄청난 대단한 거나 되는 것처럼. 근데 언론들은 그런 거죠. 마치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 있는 이야기인 것 마냥 아예 확정 지어놓고 그 이야기만 갖고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언론들이 또 나와가지고 한마디 듣겠다고 막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마이크 들이대잖아요. 짜증나 안 나? 완전 짜증나죠. 꺼져 이 새끼들아 하고 싶었을 거야 진짜. 이게 한미동맹에 관련해서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이 기레기 어르신들이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뀐 상황에서 본인들은 아직도 이 세상이 바뀐 것을 부정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그 자한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정부이기 때문에 주사파 패당. 주사파 패당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못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발언과 이번에 이 한미동맹을 깨려고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걸 연관을 시켜서 흠집내기 하면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기레기들을 하고. 그 새누리당이나 우리나라 그 보수 꼴통 언론들이 그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전제를 짓고 어떤 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한 번씩 가소롭다고 느껴질 때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를 미국 영토, 그러니까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영토로만 제한해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보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처럼 보이니까 그 뭐 잘 그 모르는 큰 동네에서 온 형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태평양 전체를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 미국의 외교를 보면,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된단 말이죠. 왜 일본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왜 이렇게 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도. 근데 그런 그 실질적인 관념이나 현실적인 그 고찰 없이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그 미국은 우리를 살려주신 고마운 분들, 그
북한은 그 돼지코 달고 사는 그 빨갱이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제를 갖고 나머지 그 말들을 만들어내니까 너무 저급한 거예요. 그 사고의 수준도 거기서 거기인 거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일부 언론들이 지금 야수님 말씀하신 그 극우 보수 언론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논리에 사람들이 혹할 수도 있어요. 보통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80%에 가까운 이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이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안보 논리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후로 미국은 외교 정책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미국이. 지금 뭐 기후협약이나 유럽과의 관계, 중동과의 관계, 그다음에 동아시아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미국 자체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트럼프가 아닌 정부의 백악관이나 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개별적인 발언을 통하는 거에 의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흘리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동도 자기들이 중동에서 갖고 있는 미국이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잖아요. 보통 미국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거는 전쟁을 해서라도 보호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자기가 보호해줘야 될 자기 나와바리 국가들도 자기가 공격을 해. 지금 현재 이러고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그것도 트럼프가 직접 공습명령도 내리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미 동맹이라는 거가 과연 현재 미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맹국으로 보고 있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단계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굉장히 타이밍상 적절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도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그렇게 보거든요. 문 특보가 방미 중일 때 그 16일 날에 그 세미나를 했거든요. 근데 세미나를 학술자로 거기 학술 발표를 하는 그 차원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너무나도 교과서적으로 잘 하신 게 일문이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했냐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학술자로 참석을 하면 거기에 있는 특파원들이 있잖아요. 기자단들을 불러서 그들한테 브리핑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이 기사를 또 그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게 유리하게. 근데 그 교과서대로가 나오지 않고 나쁜 것만 찝어서 나아간 게 이렇게 나쁘게 나온 거였던 거예요. 그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무대 위에 3명, 4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대를 바라봤을 때 왼쪽에 문정인 특보가 앉아 있는데 서로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게 아니 우리가 이제 보통 방송이건 뭐든 간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이것만 딱 보여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북한이 만약에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도 다녀오면서 해왔던 그 기조, 햇볕정책 기조로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도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 현재 9년, 10년 동안 너무 북한과의 관계를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푸는 방법 중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미국의 백악관이나 국회에 가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공식 채널에서 공식적인 입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는 어떤 기자가 북한이 달라지면 뭐 한국이나 미국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그래요. 나 개인적 입장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그것을 16일 날에 말씀하셨어요. 보도자료는 18일 날에 나왔고 분노를 했다는 것은 8일 날에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트럼프가 분노했다면 뭐 그거 하고 엮인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은 16일 날에 나타났는데 보도자료는 18일 날에 나가. 그랬는데 에피소드는 8일 날에 생긴 거야. 이걸 다 그 맥락 자체를 한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디브리핑 자체는 16일 날에 이러이러한 이슈로 이러이러한 걸로 내가 학술자로 학회를 갔었지만은 내가 특보로 이 나라에 와 있으니까 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다 영어를 이해 못했을 수 있으니까는 일문일답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기자단들한테 다 디브리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까 말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의 핵은 동결시키고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하고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라서 전혀 들린 말 없는데 문제는 지금 언론들이 흔히 말해 이게 진짜 기레기인 거고요. 네. 이게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제가 그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진짜로 미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로서 지금 현재 정권을 잡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을 누를 수 있는 더 강한 힘? 미국에 아부하면서 계속 국익을 갉아먹고 있는 정말 친미 사대주의자 새끼들이 언론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뭐 분노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조중동이 더 열을 내면서 아니 트럼프 네가 뭔데 우리 대통령한테 그러냐 하고 사과를 하라라는 그런 논조가 나오리라고 저는 어느 정도 좀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또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 그 당시에 발언할 때는 특보는 아니었죠. 개인 신문이었으니까 문정인 교수 네. 입장에서 한 발언 중에 한미 연합 훈련, 군사 훈련, 축소, 전략 자산, 철수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흘려듣는 말로 잘못하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전략 자산이 사드예요. 기레기들이 지금 예민하게 구는 거는 문정인 교수가 전략 자산이라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예민한 거예요. 사드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전략 자산은 거의 유일하게 사드예요. 나머지는 핵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움직이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B2 폭격기, B1B 폭격기가 움직이는 것도 괌에서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전략 자산은 예전에 70년대에는 핵배낭 이런 전술핵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트윗 한번 보겠습니다. 문정인 그 원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문정인 교수의 발언이 그토록 비난당할 일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일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하겠다고 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미국은 여러 카드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호들갑 떠는 일부 언론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김정일하고 만날 의향이 있다.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회담할 수 있다. 생각도 있다. 당 내에서는 미국 당 내에서는 또 이렇게 욕 먹고 했었지만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그 언론들 그 논조로 보면은 트럼프도 종북인 거잖아요. 종북이죠. 예, 그럼 종북 국가하고 우리 또 대통령이 만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해야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있던 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갈 수도 있다. 이거 갖고 물고 뜯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안 뜯더라고. 이 종미주의자 같으니라고. 이 기자들이 국민을 아직도 옛날처럼 바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이 여기 문바라기 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인터넷과 트윗이 없었다면 문정인 교수가 미국에 가서 진짜 막말을 한 줄 알았을 것이다. 기레기들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히지만 한 가지 관과한 사실이 있다. 우리에겐 인터넷과 트윗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모양인 거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안하연님의 트윗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특별히 강한 표현을 쓴 것도 아니고 단정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말인데 자유당과 주류 기득권 언론들이 히스테릭한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건 한미정상회담의 주도권을 문 대통령이 갖게 될까 봐 겁나서 그러지. 쯧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캣벌루님의 트윗입니다. 요즘 뉴스나 종편 패널들 보면 이 나라가 우리나라인지 식민국가인지 참으로 서글프다. 이 나라는 언제까지 아메리카 뜻대로 살아야 되나. 베트남의 호치민같이 당당한 지도부가 부럽다. 문정인 교수가 있어 그래도 다행이다. 비싼 굴비 못 사 먹어 다들 비굴해졌나 보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상하게 갑자기 의문의 입회를 당한 우리 굴비 씨.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나니까 굴비가. 그러네요. 연병.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뭐 저는 이제 이 지하실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지만 사회 현상을 이제 천리안처럼 다 보여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외교라는 게 별거 있어요.
내가 하기 나름으로 일상 사인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적당하게 내가 할 말을 하고 상대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고 하는 그 과정이 외교잖아요. 사람과 대화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 근데 이미 만나기 전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 얻어낼 게 없어요, 사실상. 근데 그 외교라는 거를 그런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그 우리가 기레기라고 불리우는 이 기존의 기득권 언론들 자체가 뭔가 대단한 미국 아메리칸 드림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사실상은 현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문재인에 대항할 수 있는, 나는 문재인 싫으니까 문재인 대항할 수 있는 더 큰 권력은 전 세계에서 트럼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난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실제로 그들이 미국을 막 추앙해야 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저기도 있잖아요. 이야기를 그 뒤섞어 가지고 방금 그 희랑님이 말씀하셨던 그 8일 날 그 트럼프가 이렇게 화냈던 거랑 16일 날 문정인 특보 그 발언이랑 섞어 가지고 이렇게 그 문정인 특보 발언 때문에 트럼프가 화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작을 했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태도죠.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그거는 거의 뭐 병적이라고 분석은 돼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 속성 때문에 그렇다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부터 한번 설명해드리면 쉬울 거예요. 에피소드 제목을 더 세게 달아야지 하는 그 자극성이 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자극적으로 달아야 클릭 수도 많아지고 잘 팔려요. 그 자체가 원래. 근데 차마 양심껏 그게 못하겠는 것들이 꽤 많아요. 더 세게 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정규 언론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런 것이죠. 실제로 들은 얘기가 있어. 소식통에 의하면,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가 경로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미국 언론에서는 아예 뭐 거의 그러니까 거론하는 정도였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전달하면 우리 사인간에도 똑같잖아요. 고개를 갸우뚱했다로 시작했다고 쳐. 아, 그 말을 왜 했을까? 여기 이제 한 달이 건너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한 달이 건너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 이게 경로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아마 나는 이렇게 기자의 실수로 봅니다. 의도겠지만 실수가 경로?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달려는 거 빼먹은 거야. 근데 그 연합뉴스에 받아쓰기 하는 애들 있잖아. 애들이 그거를 이제 확대 재생산 시키니까 정말 경로한 게 돼버린 거예요. 피고주님의 트윗입니다. 이거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문정인의 이 말에 온 언론과 야당들은 미국과 협상이 주고받는 거라고? 미국과 협상에서 받을 생각을 해. 미국과 감히 협상을 하겠다고? 라는 듯이 발광들을 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희랑님? 네.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무릎 꿇고 들어가는 외교가 미국 교포들이 더 좋을까요? 당당한 외교가 좋을까요? 대통령만 아니고요. 김무성에 가서 넙죽 절했을 때 아이 미친 새끼야, 이 새끼. 네, 바로 그 반응입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막 대놓고 쌍욕을 해도 고소를 안 하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좀 전에 했던 키워드 진짜 얇았네. 네. NCDOI님의 트윗입니다. 애국 보수 지지자로서 몇 번을 곱씹어봐도 문정인 교수의 발언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다. 그보다 미군을 어부바한 김무성한테 미국이 더 큰 경로를 했을 것 같다. 미국에서 동성간이라도 함부로 신체에 접촉하는 거 큰 모래인 거 모르나? 심지어 허벅지를 만짐. 총 안 뽑은 게 다행. 관자놀이에다가 그냥 확. 자, 알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님 아침에 새벽에 오시는 모습 저는 이해했어요. 굉장히 경로를 하셨대요. 그게 경로야. 경로해가지고. 아니 그 몇 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안 그래도 그 아티클 보시면서 아따 진짜 뭐 특종 잡으려고 간 게 아니라 아니 거기 나오면 뭐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보도자료 하나만 뿌리면 다 되는 거 뭐 무슨 사안들마다 사진 찍어대는 소리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음원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짜증나 죽겠어.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나 정말 화가 나더라고. 진짜 공황장애 진짜 생기겠어. 사진 기자들의 특징이요. 좋은 사진을 뽑아내야 되는데 기자회견이나 뭐 발표할 때 좋은 사진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진은 연설문을 보거나 다른 데를 보는 게 아니라 정면을 딱 바라보는 순간 찍어요. 대부분의 사진 기자들 99%가. 그러니까 푸른나무님이 화나는 거 이해해요. 그냥 계속 간헐적으로 착각착각 소리가 나면 괜찮은데 연설문을 보거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고개를 딱 들어서 정면을 볼 때 한꺼번에 셔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려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라 그런 게 있어요. 뭐 굳이 설레발치고 새벽까지 들어오시는 분한테 가서 막 몰려들여가지고 한 말씀만 해주시죠. 내가 제일 열받던 게 그런 거잖아. 문정인 입장에서도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하고
그래 조중동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뿌리가 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말을 대통령이 시킨 말이 아니야. 이거 너랑 이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가서 미국 가서 이야기하고 오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으니 뭐 경고를 줬다라든지 이건 다 거짓말이고요. 경고를 줬다는 표현이 무슨 경고를 어떻게 줍니까? 그거 거짓말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기들끼리의 기자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신뢰성 없어가지고 현재 가장 적폐의 대상인 애들이 적폐청산하고 있는 대통령을 취재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대부분은 다. 근데 이 사람들 항상 그런 방식이잖아요. 누구누구가 돌아가셨어요. 최근에도 연극 배우 윤소정 씨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따님도 연극 배우죠. 근데 그럴 때 정말 열받는 게 그런 거야. 돌아가신 분 유족한테 지금 현재 기분이 어떠시냐고 물어보는 새끼들이 기자예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김정재, 조국. 김정재, 조국은 대한민국인데? 이런 거 가지고 웃어주면 안 되는데 웃어버렸다. 그렇지. 그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그 문자가 사진에 찍혀서 언론에 찍혀가지고 포착이 됐는데 그거 보는 순간 이게 꼭지가 도는 거 있잖아요. 안경환 건 개송료 집요하게.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입니다. 여기 아마 문재인 정부 초기를 상징하는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를 대표할 만한 문건이 그냥 하늘이 덮고 있어. 이런 걸 어떻게 잡아냈냐. 오늘은 그냥이란 말이 뭐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이라고. 그들의 그 마인드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해프닝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 문정인 교수,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교수에 대해서는 문정인인 무슬림인지 반미 생각 가진 사람 특보라니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미친년 같으니라고. 무슬림이랑 반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네. 그리고 민경욱 그 눈 부릅뜨고 KBS 9시 뉴스를 수년간 진행했던 제가 트윗 처음 막 시작했을 때 민경욱 이의 트윗 반응을 보고 정말 분노했던 그때도요. KBS 앵커로 있으면서 제대로 된 보도하라고 막 항의 문자 가잖아요. 그러면 다 그대로 싸붙였던 놈이 민경욱인데 민경욱도 문자 이거예요. 받은 문자 이 사람의 자유당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국회 밖에 나와서 전원 삭발하고 장애 단식 투쟁을 해야 합니다라고 그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민경욱이 답까지 찍혔어요. 그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뭘 고심을 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질러. 국민들은 다 준비돼 있다니까. 진짜 삭발을 하지 말고 모가지를 자르지. 한숨만 나옵니다. 이 한숨들을 그대로 모아서 내보내드릴게요. 우리 한숨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정재 이 아줌마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조국은 대한민국이에요. 저의 조국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걸 조지면 어떡해요. 대한민국이 국회의원식이나 된 인간이. 국회의원이 조국을 조져? 그러니까. 김정재 씨가 여자분이었어요? 네. 아 그랬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구글링 해보니까 여자 얼굴이 뜨던데요. 근데 조져? 말들을 왜 이래? 그러니까 품격이 너무 개 같아요. 진짜 품격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이 사실 해체돼서 리세팅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해체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해산. 그 방식으로 하면 박근혜 그 게이트를 거치면서 나라가 풍비박산 났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이 아니었다고 정권이 바뀐 상황이었다 그러면요. 당연하게 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 정치적 용어로 패족이란 말 쓰잖아요. 예. 완벽한 패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무총리 처음 임명한 것부터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라서 지금 뭐 서울에서도 날마다 자유한국당 앞에서 당사에서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시위하고 있고 심지어 대구에서도 그게 시작됐거든요. 오늘부터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작년 겨울을 거치면서 촛불을 들었던 기억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잘못을 하고 있다면 모를까.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실수 정도 저는 애교로 보거든요. 그 정도 갖고 욕을 먹을 상황도 아니고 막 갑작스럽게 대통령 임명된다는 게 대통령 당선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대통령 수업을 수년간 하기는 했지만 대세론 후보였지만 당선될 걸 가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 장관들은 바로바로 임명이 못 되니까 차관급들만 불러다가 임명하고 차관들로 당분간은 행정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캠프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일 없다고? 왜 그러냐면 그게 온갖 설왕설래를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사 시스템은 청와대 들어갔더니 다 붕괴되어 있어. 미니미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통령이 찍어서 마차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으면 어떻겠어요? 라고 하면 그때서 이 사람을 검증합니다. 그게 박근혜 시스템이었다고. 예. 그러니 대통령이 올리고 싶은 사람을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청문회에 온갖 더러운 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말은 그 인사풀도 없을 뿐더러 현재 똑같은 일을 했을 민정수석실 같은데 이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가 보니까 다시 조국 수석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세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식은 어떤 거예요? 아래로부터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TF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장관에 누구누구를 임명하면 좋겠다라고 막 3배수 4배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대통령한테 올리고 그걸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에요. 낙점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붓으로 낙점하는 옛날에 이야기였어요. 낙점하면은 그 두 사람을 또 정밀 검증해가지고 누가 더 도덕성이 있고 의혹 같은 거 비리 같은 거 없냐로 그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반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후보군을 모을 때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준 말이 가장 정답이라고 봐요. 그 무능력했던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지금 물고 넘어지는 거고, 그리고 조국을 조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의 코어를 조국으로 보는 거예요. 차마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는 말을 못하니. 지금 걔네들 자유한국당이나 옛날에 그 새누리류와 그 추종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국 민정수석만 끌어내리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없으면 유야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까 푸른나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추천 시스템을 완전히 지금 자리 잡아 가고 있어요. 거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특히 검찰총장 인사에 관해서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오늘자로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돼가지고 현직 검사 7명, 전직 검사 6명을 추천을 해서 검증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지금 거의 자리가 잡았어요. 며칠 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그 국정을 바로잡아가는 모습을 자기들이 또 그렇게 발목 걸고 이상한 헛소리나 해대고 이러는 거는 정말로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거는 해산을 시켜버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뭐 지금 문자 행동이나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온다고 하는데, 전화를 하면 응원 전화가 폭주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조진다가 욕도 아니고 비속어도 아니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서 항의 전화를 녹음한다고 협박까지 한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면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 트위터나 그 구글에 김정대라고 검색하시면 휴대폰 번호가 하나 뜹니다. 아유, 한참 됐어요. 네. 010 B. 네. 이제 이거 정말 이상한 실드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 제가 알려드려 볼까요? 놈? 대통령한테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놈이란 말이 사전에 나오니? 합당하다? 합당한 거야?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던가. 실제로 그거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자유한국당은 협치 대상이 아니라고. 청산의 대상. 척살의 대상.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자기가 죽인 사람 장례식에 와가지고 밥 따르려고 지금 난리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그럴 때 자유한국당이 누려야 될 것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 다른 방송 제목으로도 나갔지만 얘들은 지금 대선 불복하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지랄을 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저는 정말 이해는 이런 방식으로 자유한국당 해체를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때처럼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내서 날려버렸으면 어떨까? 아니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해요. 쟤네들 구새누리당 얘네들을 보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해왔던 활동 내역, 북과의 내통, 총풍 사건부터 시작해서 북한과의 내통 관계였던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에게 우리나라 국익을 팔아넘기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100번 이상도 해산이 가능해요. 법리적으로. 너무 좀 어려운 문제네요. 감정적으로야 100번이라도 이렇게 해체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통진당 해산할 때 그 근거로 이렇게 그 책 잡혔던 게 뭐 간첩 활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국민 감정을 크게 건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꼴보기 싫은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정도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없으면 여론을 만들기도 힘들 것 같고 깝깝하네요, 진짜 생각하면서. 조금 두고 보면 아마 계속 겨울 나오면서 여론이 만들어질 거예요. 실제로요. 지금 최근에 홍준표의 연행, 네. 그리고 강동호 서울시당위원장의 연행, 그리고 이철우의 연행 이런 것들을 다 비추었을 때 국회 운영위원회도 내놓지 않고 여당 인척한다는 건 아직도 대통령이 박근혜라는 소리잖아요. 대선 불복이잖아. 대선 불복이라는 게 박근혜 정권 때로 들어가 보면요, 엄청나 어마어마했어요. 그 프레임이. 대선 불복하는 거냐? 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걸로 다 끝냈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정식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국민들 입장에서. 그건 바로 현 정부에서는 못하고요.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계속 요구하고 수백만 명이 모인다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집회가 시작이 됐죠? 적폐. 지난 17일부터. 언론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요. 아직 멀었죠. 아직 좀 많이 멀었죠, 그건. 알겠습니다. 관련된 트윗 있으시면 하나씩만. 송문공의 뉴스레터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대구에서도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 시위가 시작되었다. 국정방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국민을 이긴 정치 세력은 없다. 자업자득 결과로 국민에 의한 강제 해체가 시작된 것이며 시민혁명으로의 전개를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유도광님의 트윗입니다. 이런 개잡것들이 왜 내 조국을 조지면서 떠드냐. 그러는 넌 조국이 어디냐. 네 조국으로 떠나라.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오, 저랑 그 생각이 똑같네요. 저의 조국은 대한민국이거든요. 우공 이사님이 대지발정당 의원들의 언어 수준이 남녀 의원을 불문하고 모두 천박저급한 것은 특별 과외라도 하나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어디서 전문적으로 배우긴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쓰고 뭐 다시 쓰고 오려쓰고 다시 하나 보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하면 조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조져야 될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하네요. 뭐 우리는 박근혜 정권도 끝냈어요. 촛불만 들고도. 그런데 뭐 하물며 지푸라기 같은 자유한국당 정도야 뭐 별거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우리가 시간을 못 참는 거죠 지금. 네, 마음이 급한 거지. 이현주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재밌는 트윗 까보기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주리가 없다고 구속시키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제 경중이 있는데, 이를테면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관의 문제 같은 게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위법이냐 아니냐도 애매해. 그럴 때는 무턱정 구속시켜놓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되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하거나 하는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시키는 거고, 폭행사건, 살인사건 이런 건 사실은 현행범에 가까워요. 요거는 구속시키고 안 시키고는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정광용에 대해서 구속시켰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검찰, 뭐 국정원 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법원 쪽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탄핵을 거치면서도 자리를 내놓는다거나 구속된다거나 이런 게 없었단 모습. 말이에요. 네. 하나도 없었다고. 하나도 없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아직도 그 기득권들의 찌끄러기들이 남아서 심지어 영장 발부하는 판사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이범희 제조사나님의 트윗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우병우는 풀어주고 고영태는 구속하고 이영선도 풀어주고 정유라는 풀어주고 나쁜 놈들 풀어주는 게 이 새끼 번호빔. 법원 내 조직적 저항 세력이 이 새끼를 뺑뺑이로 지명한 거 로그 확인해야 한다. 로그 기록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작한 거 아닌지, 계속 얘한테만 배당해 준 거 아닌지. 근데 범죄인 인도조약 지금까지 69건 중에서 구속이 안 된 사람은 69번째인 정유라가 유일하다고 해요. 네. 그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죄 지은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테니까는 보내줘라 이건데. 그 정유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특혜. 이건 뭐 구속까지도 특혜라는 생각이 드니까. 구속 특혜? 네, 구속 특혜. 불구속 특혜. 그게 지금 그 단순하게 정유라가 뭐 업무방해나 학사 비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 도피하면서 재산 은닉이라든지 이런 게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설이 있고,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관리법도 적용이 되지 않았나요 이번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트윗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짱구는 왜 맨날 5살이냐 님의 트윗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서 12명이나 변호사를 선임했다지. 돈이 얼마나 좋으면 부장판사 씩이나 헤쳐먹은 새끼들이
반인륜 범죄를 변호할까를 생각해봤는데 정유라 구속 기각을 보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법정의는 개새끼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욕들 하지 맙시다. 아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트위터리안 이렇게 쓰셨어요. 명령님한테 한 말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한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연주. 안타까워요. 시작부터 안타깝습니까? 네. 우리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연주 의원이라고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모 의원. 이연주 의원이 아니라 어떤 그 기사가 났던 거 삭제해달라고 한 것에 대한 그 인터넷상에 우리 입장에서 SNS에 도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방송을 했었는데 그 대상자가 이연주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이연주 일리가 없다고도 이야기했어요. 예, 그 취향도 있고 눈높이도 있으실 텐데 취향 눈높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마요 좀 제발. 우리나라의 그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을 생김새나 취향 이런 걸로 몰고 가면 어떡해. 국회의원이 훌륭하다는 건 굉장한 고정관념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한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근데 훌륭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다 싸잡아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면은 정치 혐오 때문에 안 좋은 것이고 뭐 이런 것이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이연주 의원이 자신과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그때 그 말했던 그 의원이 바로 이연주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린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알게 되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 A씨 등 17명을 고소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피고소인 중에는 현직 언론사 기자도 포함되어 있는 한표 좋은 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지금? 아니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목소리 키우라고 했더니 잘 키우시는군요. 네. 감사드리고. 진짜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 작년에는요. 6월 달에 에어컨 안 들었거든요. 더워졌다는 뜻이죠. 그만큼. 30도가 넘는 폭염이 6월 달에 시작되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이고 우리 방송실이 지하잖아요. 지하는 보통 6월 달까지 시원해요. 왜 시원하냐? 겨울에 그 받았던 냉기들이 점점 봄 되면서 데펴져서 기본적인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외부보다는 훨씬 더 그 냉기를 간직하고 있었던 건데 안에 들어왔을 때 에어컨 틀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땅이 굉장히 많은 지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그 에어컨 안 틀면은 항상 더운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지하는 시원한 편인데 밖보다는 온도 차이 때문에 습기가 엄청 많이 시작해서 작년 말고요. 그 전 여름에 에어컨을 달았던 이유가 7월 달까지 견딜만 했어요. 근데 7월 달부터 녹음실 안에 있는 각종 나무들 있죠. 여기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게 다 곰팡이 피었던. 아, 이게 습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구나. 그래서 에어컨을 달기 시작했죠. 저도 작년에는 2016년에는 에어컨 없이 한여름을 났는데 올해는 에어컨 설치 예약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로. 못 견딜 것 같아서. 근데 요 예약은 지금 하시는 분도 그래 좀 낫다. 더워가지고 견디다 에어컨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거. 기본 한 3주 4주. 아, 여기 에어컨 들어오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러니까요. 그죠. 우리나라 전자제품 좋아요. 잘 안 고장나. 그렇죠. 네. 꽤 좋아요. 제가 쓰는 선풍기 10년 넘은 것도 꽤 많아요. 한 번도 고장 안 났어. 메이드 인 코리아 믿을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 날 인사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오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야수님 인턴 졸업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뭐요? 생뚱맞게. 지난 일요일 날 이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상한 딴소리 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러면요. 이 멘트를 따다가 그때 나간 방송에 붙여드릴게요. 복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그 시공을 초월하는 거 있잖아요. 문재인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걸 결사 반대하던 당시 한나라당 그 기사를 다시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정말 가관이더구만. 거기에 제 이름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썼죠? 네. 썼어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네, 미래에서 왔습니다. 네, 썼습니다. 그러면 저 2년 전에 했던 거 좀 제가 좀 버벅대던 발언들 좀 다 편집해 주실래요? 돈을 내셔야죠. 그 개인적인 요구면 이거 아니죠. 우리 애청자님들이 야 나 못 알아듣겠어 하신 걸 그거 돈 내는 순간 청탁금지법에 걸립니다. 뭐야? 여기 공문이 어디 있어? 공무원이잖아요. 언론이잖아요. 언론이.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잖아. 언론인 이야기에서 제가 또 사실 저는 언론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언론인이라고 하는 게 역할로는 언론이 될 수 있지만 왜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보수
그리고 알고 있는 보수 이 개념에서 그러니까 역할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론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너무나 오염돼 버린. 이따가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언론이 갖고 있는 그 폐약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섞이고 싶지 않으니 난 언론인이 아닌 건데 역할은 언론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You are not 언론. Thank you. 자, 이 노래는 우리 희랑님이 잠깐만 그 부분만 불러주시겠습니다. You are not alone. 아, 발음 좋다. 그 언론이 진짜 언론으로 들린다. 자, 알겠습니다. 예. 썰은 좀 풀었고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첫 번째 키워드는 권순호. 자, 권순호가 누구냐면 정유라의 두 번째 고소영장을 기각하신 영장 전담 부장판사십니다. 우병우도 기각했죠. 네, 사법연수원 26기. 다른 건 몰라도 정유라는 도주의 경력이 있어요. 그 평상시 때 한국에 머물던 사람이 조사 잘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구속시켜달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이분이 왜 사람들한테서 다 이렇게 잊혀져 가는 걸 다시 드러내서 만천하에 공개를 해주실까요? 개인적으로 정말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겠죠.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기사들을 트윗하신 분들의 트위터들의 그 글 밑에 답글들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아니 이현주 의원이었어요 그분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어쨌거나 우리도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이게 은근히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뭐 인정하면 어때요? 아 그러니까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사랑했으면 된 거지. 그러니까 뭘 그래? 아, 왜 이래? 사랑한 거면 된 거지. 뭐 그건 구차하게 변명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 누나로서 응원합니다. 아는 누나. 네, 소송에서 이기시길. 소송이 아니죠. 이거는 재판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불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라고 의혹을 제기당했던 그 남자분이 차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상태로.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불륜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경찰,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아주 깊숙한 내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확률도 높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확실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사실 여부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명예훼손 재판에서는 소문이나 어떤 견해 같은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가린 다음에 그게 어떤 명예훼손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조문에도 사실 직시와 허위 사실 유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륜설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가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리는 게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아니 가능은 해요. 그 당시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당사자는 없어도 같이 근무했던 그 국회의원실에 근무했던 여직원들 많은 수의 여직원들이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스펙타클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 게시물들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동시에 형사사건으로도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17명이나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장 자체가 다 17장이라는 소리예요. 영등포경찰서에다가 접수된 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이제 이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제 고소장이 바로 접수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고소를 남발하다 보면은 실제로 죄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재명 시장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그렇죠. 현상을 보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상당히 면책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 있죠.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 같은 거. 그랬죠. 그게 국민의당 당직자로부터 시작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 뭐 알파팀일 수도 있고 국정원 조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RT했던 건 국민의당 당직자로부터 시작된 그때의 상식이 있었잖아요. 블로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국민의당 당직자였던가 현직 당직자였던가 하는 사람이 블로그에 그거를 게시를 해놓고 트윗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과연 정치인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쪽 분들이 고소를
막 하게 되면 고소 잘한다. 그래서라도 엄벌해야 된다. 요런 여론도 있고요. 또 저쪽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고소를 남발하면 국민한테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은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이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하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현주 일리 없다고 생각해. 근데 정황들이 기사를 지워달라고 한다거나 정황들이 이현주일 거라고 어떤 묘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과의 첫 전화통화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외상이 위안부 합의에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양측이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이 초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스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도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 덴마크 구금 당시 외부인에게 보낸 편지까지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정 씨도 이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 씨의 편지에는 어머니와 박근혜 대통령 등이 다들 고생이심에 제 탓 같아 죄송스럽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수사를 도운 장시호 씨를 겨냥해 어떤 행동으로든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편지 내용을 근거로 정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보다는 큰 의미를 둘 정황은 아니라는 정 씨 측 해명에 무게를 뒀습니다. 여전히 정 씨가 당시 상황을 주도할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이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정 씨까지 구속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할 겁니다.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이 의원 측으로부터 포털사이트와 페이스북 등의 아이디 17개 사용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아이디 사용자들이 자신과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허위 글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재밌는 트윗 속가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나오셨습니다. 전잘남 전잘녀들. 욕을 하세요. 왜 웃음부터 나오고 그래. 존나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인정합니다. 아, 그게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잘해요? 아, 난 욕하는 줄 알았어요. 뭔 줄 알았어요? 존나 잘난 척하는. 딱 봐도 정말 잘났다. 그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 남편 전잘남 뭐 이런 거. 예. 전잘녀. 잘생겼다 이런 것보다 잘났다 이런 뜻이에요. 잘났다. 정말 잘났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잘남 누굽니까? 문재인? 그렇지.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지명도가 없어요. 몇 년을 더 해야 될까요? 누구 목소리 나오면 그 사람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 나왔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 목소리와 소요의 최정민님 목소리 구분 못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는 상관이 별로 없는데 최정민님 상처 엄청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오래 방송을 해도 목소리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니. 인턴이 끝나셔서 지금 정식 사원은 아니다. 정식 패널 되신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자, 희락님.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인사는 굉장히 잘해요. 한국 원어민처럼. 감사합니다. 인사라도 잘하는 게 어디예요? 알겠습니다. 네.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바람 불어 좋은 날 유명정입니다. 뭐요 또? 갑자기 왠 수식어를 붙여. 아, 오늘 바람이 부니까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우리는 안 불었는데? 인천엔 불었어요. 바람 불어가 아니고 바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계속 도주하다가 지금 강제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구속의 사유가 훨씬 커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유라를 데리고 올 때 덴마크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범죄인 인도 조약 그 절차를 밟아서 소환한 거잖아요. 네. 그 범죄인을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덴마크 법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범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국가 국민이니까 우리가 처벌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사법 시스템에서 빼준 건데 이 권기각 판사, 기각 권순호. 권기각 판사의 논리에 의하면 덴마크 법원과 덴마크 검찰은 반인권적인 집단들인 거죠.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가둬놓는 이런 후한무치한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감히 영애를 가둬? 오랑캐들이구나. 영애? 삐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있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었잖아요. 그 적색 수배 아무나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폴도 반인륜적인 집단이라고 권기각 판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역시 서양 오랑캐들. 그러지. 이 사람은 이영선 행정관, 다음에 우병우, 지금 정유라 포함해가지고 영장 기각시켰고요. 고영태는 구속시킨 판사입니다. 네. 근데 저번에 영장 기각 났을 때 정유라에다가 혐의를 포착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해본 적 없다는데 그 후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 걸 밝혀낸 거예요.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추가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의 죄가 뭐냐는 제가 보기에는 안 중요했어요. 법이라는 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권순호는 의도가 좋다고 바라볼 수가 없는 부분이 구속해놓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잡아두지 않고 수사하는 게 맞는데 그게 원칙이에요. 뭐 도주 우려라든지 뭐 등등의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구속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은 도주한 적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도주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잡아놓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덴마크에 거주하면서 정유라가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몰타로 가기 위해서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나왔어요. 어느 나라라든 시민권을 따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도피거든요. 그리고 박근혜와도 두세 차례 전화를 했어요. 지난 연말과 연초에. 자주 했더만요. 뭐 크리스마스 때도 하고, 그러니까. 연초에도 하고, 무슨 날마다 하고. 뭐 그럼 이게 확실한 공범 관계인데 이거를 권순호 판사는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두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정유라의 변호인단 12명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 있든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검찰이 어떤 짓을 했는지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기각을 내렸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정유라가 변호인단이 12명입니다. 변호인단 12명이라는 숫자는 얼마만큼 위대한 숫자냐면요. 이재용이 13명이에요. 박근혜보다 많고 최순실보다 많아요. 변호인단이. 그 모든 그 비선 조직의 최고 수장이 정유라라는 그 썰이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정유라를 기필코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유라를 통해서 재기를 노리지 않겠느냐. 그 돈을 갖고. 절대 감림이죠. 원래 우리 방송했던 방식으로 그 사건을 이해를 해보면 현재 대법원장께서 박근혜 청와대나 국정원 쪽에 사찰을 당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요. 방망이 휘둘든 그 정광용 박사모 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구속을 시켰거든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의도가 있다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쪽 사람도 구속을 시켜요. 시키는데 사실 정광용이 고합니까? 정광용은요 그냥 정치에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려는 정말 찌끄레기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더군다나 구속 사유가 명백했어요. 사람이 죽은 사건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폭력을 선동했던 경평성으로 봐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비추어서도 구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